정말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세계 군사 전략이 뒤흔들리면서 미국 국방부와 글로벌 방산 업계가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건 얼마 전 열린 비공개 안보 회의에서 한 고위 국방 관계자가 남긴 이야기인데요. Support Ukraine's work to strengthen and modernize its forces for the long haul. As you know, there's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방부 수석 분석관인 라이언 맥스웰이라고 합니다. 매번 펜타곤의 복도를 걸을 때마다 느껴지는 존경의 시선이 저를 뿌듯하게 했어요. 당연한 일이죠. 최고 국방력을 자랑하는 미국의 수석 분석관이라니 자부심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 저를 건드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국이죠. 저희의 보호를 받고 있는 한국이 소위 자꾸만 설치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사실 이 모든 생각들은 제 아버지의 영향이 컸습니다. 냉전 시대의 미국식 사고방식을 가진 아버지는 미 해군 출신으로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에서 복무한 경험이 있었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는 항상 한국은 미국이 없으면 하루도 못 버틸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식탁에서 저녁을 먹을 때면 아버지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곤 했죠. 한국은 미국이 없으면 하루도 못 버틸 나라이며 우리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지금도 가난한 농업 국가일 것이라고 단언하셨어요. 특히 북한과 관련해서는 더 단호했습니다. 북한이 없으면 한국은 아무 의미 없는 나라라는 견해를 자주 표현했죠. 아버지에게 한국은 단순히 미국의 보호국 정도였고 저는 자연스럽게 이런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미국 국방부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며 동료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한국에 대한 시각을 공유했습니다. 회의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나누는 대화에서 한국은 항상 우습게 취급됐죠. 한국 군대가 주한미군 없이는 하루도 못 버틴다는 식의 발언이 일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산업은 그저 미국 무기 라이선스를 사서 조립하는 수준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어요. 이런 발언이 나올 때마다 저도 웃으며 동의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저는 한국 방산 산업을 철저히 무시해왔죠. 그리고 실은 한국에 대한 제 개인적인 불만도 컸습니다. 특히 몇 년 전 한국이 미국 무기 대신 국산 무기를 선택했다는 뉴스를 봤을 때는 정말 분노했어요. 사무실에서 뉴스 기사를 보며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도와줬는데 배은망덕하다고 생각했죠. 그날 밤 집에서 위스키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불빛이 빌딩 사이로 반짝였어요. 미국 무기가 최고인데 한국 따위가 독자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한국 방산 기술을 대놓고 평가절하하며 무시해왔어요. 국방부 보고서를 작성할 때마다 한국 군사력에 대한 평가를 의도적으로 낮췄습니다. 동료들과의 회의에서도 한국의 군사기술 발전 가능성을 언급하는 사람이 있으면 조롱 섞인 웃음으로 일축했죠. 한국이 자체 개발한 무기는 결국 미국 기술을 베낀 것이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제 책상 서랍에는 한국 방산 산업 관련 자료가 쌓여 있었지만 한 번도 제대로 읽지 않았어요. 왜 읽었겠습니까? 저에게 한국은 그저 미국의 그늘 아래 존재하는 작은 나라일 뿐이었으니까요. 최소한 그 운명의 보고서를 받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날 저는 펜타곤 건물 내 국방부 정례 회의 중이었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회의실 테이블 위에 부드럽게 머물던 그때였죠. 고위 관계자 마크 에반스가 갑자기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항상 차분한 그의 얼굴에 이례적인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라이언, 이거 직접 봐야 할 것 같아. 마크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내밀었죠. 저는 호기심 반, 의심 반으로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보고서 표지에는 대담한 글씨체로 한국 방위산업의 급부상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파급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문서의 바깥쪽 가장자리에는 긴급 기밀 스탬프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또 한국이 자기들 실력을 과대평가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년간 한국을 무시하던 제게는 이런 보고서가 과장된 선전용 자료로밖에 보이지 않았죠. 동료들과 눈빛을 교환하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보고서를 읽기 시작한 순간
제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목이 갑자기 말라오는 느낌이었죠.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불신을 담은 시선으로 데이터를 확인했지만 곧 충격에 빠졌습니다. FA50 경공격기가 폴란드,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에서 도입을 결정했다는 내용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단순한 수출이 아니었죠.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다는 평가와 함께 중견 국가들의 주력기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정교하게 그려진 그래프와 차트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증가하는 수출량, 긍정적인 전투 성능 평가, 유지 보수 비용의 효율성. 모든 데이터가 FA50의 성공을 증명하고 있었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자 현무 미사일 시리즈에 관한 내용이 펼쳐졌습니다. 사거리 800km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독자 개발했다니. 제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어요. 보고서는 이를 한국판 지상 발사형 토마호크라고 표현하며 미사일 강국으로 도약했다고 평가했죠. 저도 모르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한국이 토마호크급 미사일을 개발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죠. K 블랙팬서 전차는 세계 최첨단 액티브 서스펜션 시스템과 자동 장전 장치를 갖춘 최신 전차로 폴란드와 노르웨이 등에 대량 수출이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미국의 M1 에이브럼스 전차와 견줄 만한 수준이었어요. 두꺼운 장갑과 강력한 화력, 그리고 뛰어난 기동성까지. 꼼꼼히 정리된 성능 비교표를 보고 저는 혀를 내둘렀죠. 회의실은 갑자기 숨막히게 뜨거워진 것 같았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은 결정적인 한 방이었어요. 미국의 오랜 동맹국들조차 한국산 무기를 선호하며 기존의 미국산 무기를 외면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세계 군수 시장에서 미국의 점유율이 줄어들고 한국의 점유율이 급증하는 그래프를 보며 저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저만 놀란 게 아니었죠.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문서를 다시 훑어보았습니다. 손가락으로 몇몇 데이터를 짚어가며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하나하나 정리된 데이터와 분석 보고서는 확실한 근거를 보여주고 있었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그토록 무시해온 나라가 이렇게 성장했다니. 현실과 제 인식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커서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이게 사실이라고? 한국이 언제 이렇게 성장한 거지? 제 목소리가 떨렸죠. 평소 자신감 넘치던 제 말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마크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의 눈빛은 이것이 단순한 자료가 아니라 미국 국방부가 직면한 새로운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죠. 그의 표정에서 저는 앞으로 제 인생이 크게 바뀌게 될 것이라는 예감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로 출근하자마자 비서가 저를 맞이했어요. 마크 에반스 국장이 긴급히 저를 찾는다는 전가를 받았죠. 비서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마크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어제의 보고서가 가져올 파장을 예상하긴 했지만 이렇게 빨리 호출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서자 마크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자리에 앉으라는 마크의 지시에 따라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어요. 어제 보고서 때문인지 물었더니 마크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죠. 직접 한국으로 가서 방산 기술을 조사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순간적으로 제 귀를 의심했어요. 한국이라고요? 그것도 저를? 장난이냐며 제가 왜 한국까지 가야 하는지 따졌습니다. 목소리가 자연스레 높아졌죠. 국방부에는 동아시아 전문가들이 수두룩한데 저를 보내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마크는 자리에 앉으며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보고서를 통해 의견을 제시했으니 이제는 다른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필사적으로 핑계를 찾았어요. 현재 중동 정세 분석으로 바쁘고 다음 주에는 의회 청문회도 있어 시간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마크는 모든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건 제 개인 의견이 아니라 국가의 결정이라고 했죠.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마크는 말을 이어갔어요.
대통령도 이 보고서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의 방산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미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명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기분이었죠. 제가 그토록 무시하던 한국이 이제는 대통령의 관심사라니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마크는 제 표정을 보고 한마디 더 덧붙였어요. 한국에 대한 제 기존 편견이 맞다면 직접 가서 그걸 증명하고 오라는 도전이었죠. 그렇게 되면 이 보고서가 과장됐다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거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직접 가서 한국의 방산 기술이 실제로는 과대평가됐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제 평판이 회복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못해 언제 출발하는지 물었죠. 마크는 내일 저녁이며 비행기표는 이미 예약되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분노로 가득 찼어요. 권위 있는 국방부 수석 분석관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한국으로 파견된다니.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빌어먹을 한국에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러나 거부할 방법은 없었어요. 다음 날 저녁 저는 마지못해 워싱턴 둘레스 국제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13시간. 한국으로 가는 긴 비행시간 동안 저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13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기내에서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한국에 대한 불만과 이번 출장의 부당함을 되새기며 밤을 지새웠죠. 피로가 온몸을 짓누르는 가운데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으로 들어섰습니다. 출입국 심사장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있었어요. 분명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절차일 거라고 예상했죠. 미국에서도 외국인 입국 심사는 길게는 1시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어요. 출입국 심사대에 다가서자 얼굴 인식 카메라가 제 얼굴을 스캔했습니다. 신원 확인과 입국 허가가 단 몇 초 만에 완료됐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심사대를 통과했어요. 미국보다 훨씬 빠르잖아.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화물을 찾아 입국장으로 나오는 길에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공항 내부는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죠. 미국의 주요 공항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세련된 느낌이었어요. 입국장에서 짐을 끌고 나오는데 갑자기 제 앞에 로봇이 나타났습니다. 인간형 로봇이었는데 놀랍게도 영어로 저를 맞이했어요. 라이언 맥스웰 씨 환영합니다. 저는 인천국제공항의 안내 로봇 아이로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저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AI 로봇이 저의 신원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리고 이렇게 자연스러운 영어로 대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 정도 수준의 AI 로봇은 아직 공공장소에 보편화되지 않았거든요. 로봇이 저를 안내하는 동안 멀리서 한 남자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군인 같은 차림새였죠. 그는 제게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박지훈 대령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한국 국방부에서 저의 방문을 담당하는 책임자라고 했죠. 오랜 비행 고생 많으셨습니다. 맥스웰 씨. 차량이 준비되어 있으니 함께 가시죠. 박 대령의 유창한 영어에 또 한 번 놀랐어요. 그가 인도하는 방향으로 따라가면서 마음 한구석에선 여전히 경계심이 있었습니다. 보여주기식 환대겠지. 겉모습만 그럴싸한 거야. 라고 생각했죠. 주차장으로 나가자 세련된 디자인의 검은색 자동차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 대령이 문을 열어주며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최신형 자율주행 수소차라고 했죠. 무슨 말인지 알 듯 말 듯 했습니다. 차의 타자 운전석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박 대령은 목적지만 말했고 차는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하고 매끄러운 주행감이었죠. 창밖으로 펼쳐지는 인천의 풍경을 보며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이런 자율주행 차량이 상용화되어 있나요? 그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박 대령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이미 몇 년 전부터 주요 도시에서는 자율주행 택시가 일반화되었다고 했죠. 우리가 타고 있는 수소차는
미세먼지 배출이 전혀 없는 친환경 차량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오르자 저는 점점 더 많은 의문이 생겼어요. 주변에 달리는 차들, 도로 인프라, 멀리 보이는 도시 스카이라인. 모든 것이 제 예상을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미국보다 앞서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죠. 그렇게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 흔들리기 시작한 그 느낌은 서울에 도착하면서 더욱 강해졌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고 첨단 디자인의 건물들이 도시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미국의 어느 대도시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죠. 아니, 어쩌면 더 현대적으로 보였습니다. 자율주행차는 한국 국방부 건물 앞에 부드럽게 정차했어요. 박지훈 대령이 저를 안내했죠. 국방부 건물은 웅장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었습니다. 내부로 들어서자 첨단 보안 시스템이 눈에 띄었어요. 생체 인식만으로 여러 단계의 보안문이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회의실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방산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 대령이 말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테이블 중앙에서 3D 홀로그램이 공중에 떠 있었죠.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법한 광경이었어요. 박 대령이 간단한 음성 명령을 내리자 홀로그램이 변형되며 브리핑이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맥스웰 씨. 저는 한국 국방 AI 시스템 세종입니다. 오늘 저희 방산 기술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AI가 제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랐어요. 홀로그램은 FA-50 경공격기에 대한 상세 정보를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3D로 구현된 전투기가 공중에서 실제처럼 움직였죠. FA-50은 현재 폴란드,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10개국 이상에 수출되고 있으며 가격 대비 성능 면에서 세계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AI의 브리핑이 이어졌어요. 현무 미사일 시리즈가 홀로그램에 나타났습니다. 사거리, 정확도, 파괴력 등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표시됐죠. 미국의 토마호크와 비교 분석 차트도 함께 보여주었어요. 놀랍게도 일부 성능에서는 현무가 토마호크를 앞서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K 블랙팬서 전차였어요. 홀로그램으로 구현된 전차가 눈앞에서 360도 회전하며 각 부분의 특징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액티브 서스펜션 시스템은 가파른 경사도 쉽게 올라가는 모습을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줬어요. 현재 폴란드와 노르웨이에 대량 수출 계약이 진행 중이며 중동과 동남아시아 국가들과도 협상 중입니다. 브리핑은 계속됐습니다. 더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어요. AI 군집 드론 기술이 소개됐죠. 수백 대의 드론이 하나의 의식처럼 움직이는 시뮬레이션이 펼쳐졌습니다. 이미 일부 부대에 실전 배치되었다는 설명이 있었어요. 자율형 전투 로봇도 놀라웠습니다. 사람의 개입 없이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탑재했다고 했죠.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양자 암호 통신 기술이었어요. 이론상 해킹이 불가능한 이 기술이 이미 군사 통신망에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워싱턴에서 봤던 보고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의 군사기술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해 있었죠. 질문 있으신가요? 박 대령이 물었습니다. 저는 겨우 목소리를 찾았어요. 이게 다 실제로 개발된 기술인가요? 아직 연구 단계가 아니고요? 박 대령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두 실전 배치되었거나 최종 테스트 단계의 기술들입니다. 내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밤새 뒤척이며 전날 본 한국의 군사기술을 곱씹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그렇게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이었지만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분명 보여주기식 과장된 홍보겠지, 실전에서는 미군의 장비가 훨씬 뛰어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지훈 대령이 호텔 로비에서 저를 맞이했어요. 오늘의 일정을 설명하며 주한미군 기지를 방문하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죠. 그의 표정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박 대령의 제안에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속으로는 비웃고 있었죠.
미군이 한국군을 대체 어떻게 평가할지 뻔하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미군이 한국군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이미 알고 있다고 자신했어요. 여전히 제 편견은 견고했습니다. 자율주행차로 약 1시간을 달려 평택의 주한미군 기지에 도착했어요. 기지 입구에서 마이클 존슨 대령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한미합동훈련이 예정되어 있다는 설명을 들었죠. 수십 년간 군 생활을 해온 베테랑으로 보였습니다. 우리는 훈련장으로 향했어요. 넓은 관측대에서 아래 펼쳐지는 광경을 내려다보았죠. 한국군이 FA-50 전투기, K 전차, 현무미사일 시스템을 동원한 대규모 훈련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하늘을 수놓은 수백 대의 AI 군집 드론이었어요.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완벽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훈련은 숨막히게 진행됐습니다. FA-50 전투기들이 정밀한 공중 타격을 수행하고 K 전차들이 복잡한 지형을 유연하게 극복하며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했어요. 현무미사일은 100km 밖의 목표를 오차없이 명중시켰습니다. AI 드론들은 적 방공망을 교란하고 정찰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죠. 훈련이 끝나고 미군 장교들이 모여 평가회의를 하는 자리에 저도 참석하게 됐어요. 그때들은 미군 장교들의 반응은 저를 완전히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공군 소령이 FA-50에 대해 놀라움을 표했고 그 가격에 비해 성능이 뛰어나 미 공군도 관심을 가질 만하다는 평가를 했어요. 육군 대위는 K 전차의 서스펜션 성능이 미국의 M1 전차보다 기동성이 좋다고 평가했죠. 미사일 전문가로 보이는 장교는 현무 미사일이 토마호크와 비교해도 손색 없다는 감탄을 표했습니다. 존슨 대령의 마무리 발언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무기가 생각보다 강력해서 미군이 오히려 배워야 할 점이 있다는 평가였습니다. 이건 제가 예상했던 반응이 전혀 아니었어요. 제 머리가 혼란스러웠죠. 이게 뭐지? 이건 내가 알던 한국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한미군마저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더 큰 충격은 기지 식당에서 미군 병사들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을 때 왔습니다. 그들의 솔직한 평가가 저를 더욱 당황스럽게 했어요. 한국군에 대해 장비가 좋고 훈련이 잘 되어 있으며 전투력이 미군과 거의 동급이라는 평가였죠. 한 병사는 한국군이 주한미군을 의존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미군이 한국군에게 배우는 점이 많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병사는 한국군이 미국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라는 평가를 내렸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말없이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죠. 미국이 한국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한국이 미국을 돕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던 걸까요? 한국군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미국 무기를 쓰지 않아도 충분히 강국이었어요. 미군조차 한국을 더 이상 보호 대상이 아닌 강력한 동맹국으로 보고 있었죠. 그렇게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박지훈 대령은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한국 방산 기술에 대한 제 의견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물었어요. 솔직히 답할 수밖에 없었죠.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전에 제 보고서들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어요. 한국의 군사기술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미국이 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에 대한 제안을 담았죠. 13시간의 비행 동안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이건 제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보고서가 될 것 같았어요. 워싱턴에 도착한 다음 날 국방부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마크 에반스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고위 관계자들이 제 보고를 직접 듣고 싶어 한다고 했어요. 시차로 인한 피로감을 무릅쓰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국방장관을 비롯한 고위 관계자들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심각했죠. 저는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FA-50 전투기, 현무 미사일, K 블랙팬서 전차의 성능과 함께 AI 군집 드론, 자율형 전투 로봇, 양자 암호 통신 기술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처음에 참석자들의 표정은 회의적이었습니다. 특히 로보트 장군은 팔짱을 끼고 고개를 가로젓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가 주한미군 기지에서 본 미군 장교들과 병사들의 반응을 전달하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죠. 미군 장교들조차 한국의 무기 체계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들이 이미 미국과 한국의 기술력을 동등하게 일부 분야에서는 한국이 앞서 있다고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회의실 내부에서 술렁거림이 일었어요. 국방차관이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제 과거 보고서와 현재 평가의 차이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무엇이 변화의 계기였는지 물었죠. 제가 직접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해 왔어요. 그들은 더 이상 우리의 보호를 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진정한 파트너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국방장관이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자리로 돌아왔죠. 라이언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국방장관은 테이블을 천천히 두드리며 말을 이었어요. 우리는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미국이 군사적으로 세계 1위를 유지하려면 한국과의 파트너십이 필수적입니다. 이어서 국방장관은 한국과의 전면적인 군사협력 계획을 추진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기존의 방식을 넘어 기술 공유, 공동개발, 합동훈련 확대 등 실질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라는 내용이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마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좋은 일을 했어, 라이언. 이것은 미국과 한국 관계의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크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날은 미국이 한국을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군사기술 파트너로 인정하게 된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제가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느꼈던 그 감정은 다음날 아침 마크의 전화로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믿기지 않는 소식이었어요. 국방장관이 저를 직접 지명해 새롭게 출범하는 미국-한국 군사협력 프로그램의 총괄 책임자로 임명했다는 내용이었죠. 축하해, 라이언. 이건 큰 기회야. 물론 쉬운 일은 아닐 거야. 하지만 내가 적임자라고 장관님이 판단하셨어. 마크의 말에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불과 몇 주 전 저는 한국을 무시하고 한국의 군사력을 평가절하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제가 이제는 미국과 한국의 군사협력을 이끄는 위치에 서게 되다니. 인생의 아이러니가 느껴졌죠. 다음 주부터 바로 업무가 시작된다는 마크의 설명을 듣고 주말 동안 집에서 준비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재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며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아버지의 영향으로 형성된 한국에 대한 편견, 국방부 내에서 공유되던 한국에 대한 무시, 그리고 제 자신의 고집. 모든 것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나는 한국을 무시했었다. 창밖의 나뭇잎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현실은 내 예상과 전혀 달랐다. 책상 위에는 한국 방문 중 찍은 사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첨단 시설들, 국방부에서 본 AI 홀로그램 브리핑, 주한미군 기지에서의 합동훈련. 모든 것이 제 눈을 열어준 순간들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한국을 배워야 할 때다. 이 말을 하면서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는 확신을 느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미국에게도 분명 이로운 일이었어요. 우리가 세계 최강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같은 진정한 파트너가 필요했죠. 월요일 아침, 제가 프로그램 총괄 책임자로서 첫 출근하는 날이었습니다. 새롭게 마련된 사무실로 들어서자 한국 측 대표단이 이미 도착해 있었어요. 그 중에는 익숙한 얼굴이 있었죠. 박지훈 대령이었습니다.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맥스웰 씨. 박 대령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저도 정말 반갑습니다. 박 대령님. 이제는 같은 팀이네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저는 미팅룸으로 모두를 안내했어요. 테이블에는 양국의 국기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상징적인 모습이었죠. 미팅이 시작되기 전 잠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펜타곤 주변의 풍경이 어제와 같은데 제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2주 전만 해도 한국을 우습게 보던 제가 이제는 직접 한국과 협력하는 사람이 됐어요.
인생이란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 것인지. 하지만 이런 변화가 제게는 축복이었습니다. 편견의 벽을 허물고 진실을 보게 된 것이니까요.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참석자들을 향해 미소 지었어요. 오늘부터 미국과 한국의 새로운 군사협력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삶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한국을 철저히 무시하던 제가 이제는 스스로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확신하게 됐어요. 이 감정적 변화는 단순한 직업적 전환을 넘어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문이 열린 것이죠. 회의가 끝난 후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제 오랜 편견이 완전히 깨져버린 이 모든 과정은 결국 한국 덕분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닫게 해준 것도, 더 넓은 세계를 볼 수 있게 해준 것도 한국이었죠.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과 발전상은 제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어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낡은 시각, 국방부에서 공유하던 편견, 그리고 제 자신의 고집. 이 모든 것이 한국이라는 나라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이제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강함은 다른 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첫 번째 걸음을 내딛게 해준 것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성가대를 보유한 미국 테너버클 교회, 이곳에서 갑자기 한 여성이 등장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치고 눈물까지 흘리고 마는데요. 놀라운 건 그 여성이 바로 한국인이라는 점이죠. 심지어 CNN 뉴스에서는 이 사건을 한국 가수들에게 미국이 배워야 할 때가 왔다 라고 보도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브루클린에서 가수의 꿈을 키우는 에밀리입니다. 어릴 때부터 노래하는 것은 제 삶의 전부였죠. 처음 미국 명문음악대학교인 줄리아드에 입학했을 때까지만 해도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학비를 감당할 수 없어 결국 중퇴를 해야만 했죠. 이후 크고 작은 오디션을 찾아다녔지만 결과는 늘 같았어요. 데모 테이프는 듣지도 않고 반환됐고 오디션장에서는 첫 소절도 부르기 전에 탈락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모든 것을 잃었죠. 그 이후 저는 큰 충격에 노래를 부르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모든 것을 다 잃고 저 또한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때 이웃의 권유로 브루클린의 태버너클 교회를 찾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들은 성가대의 찬양은 제 영혼을 움직였어요. 첫 예배에서 저는 눈물을 흘렸죠. 태버너클 교회는 단순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미상을 6번이나 수상한 성가대는 다양한 음악 그룹과 협연하며 브루클린을 넘어 뉴욕 전체의 자랑이었어요. 저는 매주 성가대 연습을 지켜보며 희망을 되찾아갔죠. 약물 중독에서 벗어난 테너, 가정 폭력을 겪었던 소프라노, 홈리스였던 베이스. 모두가 음악으로 치유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음악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야. 영혼의 언어지. 성가대 지휘자의 말씀이 제 가슴에 새겨졌어요. 그분은 제게 테크닉보다 진심을 담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다시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샤워실에서, 그 다음엔 교회 비었을 때, 그리고 마침내 작은 카페에서 무대에 섰죠. 매주 일요일 태버너클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은 제 마음의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그곳의 성가대는 전통적인 흑인 연가부터 현대적인 편곡까지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며 제 음악적 시야를 넓혀주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서양 음악의 전통 안에서만 진정한 가치를 찾았죠. 그렇게 태버너클 교회에서 희망을 찾아가던 그 무렵
미국 전역에서는 한국 음악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아이돌 그룹의 노래가 라디오에서 간간히 들리더니 곧 거리 곳곳에서 한국어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한국 아이돌의 춤을 따라 추는 것이 유행이 되었죠. 에밀리, 이 노래 들어봤어? 요즘 핫한 K-팝이야. 교회 청년부 친구 제시카가 스마트폰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몇 초 듣다가 얼굴을 찌푸렸어요. 미안해. 난 이런 음악은 별로야. 솔직히 말해서 제 귀에는 그저 시끄럽고 인위적인 소리로만 들렸습니다. 화려한 의상과 완벽하게 맞춘 안무가 음악의 본질을 가리는 것 같았죠. 브루클린 거리에 늘어선 한인 상점들에서도 한국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카페, 식당, 마트. 어디를 가도 K-팝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편견이 가득했어요. K-팝은 그저 공장에서 찍어내는 인위적인 상품 같았습니다. 노래보다 외모와 마케팅에 의존하는 음악이라고 생각했어요. 진정한 음악이란 아델이나 샘 스미스, 휘트니, 휴스턴처럼 깊은 감성과 진실된 목소리를 가진 아티스트들이 부르는 것이라고 믿었죠. 에밀리, 너무 폐쇄적인 생각 아냐? 룸메이트 제니퍼는 제 편견을 지적했습니다. 아직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판단하는 거잖아.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은 따로 있어. 가공된 한국 인형들보다는 진짜 뮤지션을 선호해. 그런 저의 태도에 제니퍼는 한숨만 내쉬었죠. 너처럼 음악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이렇게 다친 마음을 가지다니 정말 아쉽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로비에서 한국에서 오신 교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분들이 스마트폰으로 한국 가수들의 영상을 보여주셨지만 저는 겉으로만 관심을 보이고 속으로는 또 K-팝이네 하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있어요. 아이돌 노래만 있는 게 아니랍니다. 한 분이 설명해 주셨어요. 하지만 제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죠. 진정한 음악은 자연스러운 감정과 깊은 메시지가 담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완벽한 안무 뒤에 가려진 음악이 아니라 아무런 장치 없이도 영혼을 울릴 수 있는 순수한 보컬과 진심 어린 가사가 담긴 음악이어야 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진 저에게 한국 음악은 받아들일 수 없는 장르였죠. 교회에서 만난 한인분들의 친절한 권유에도 계속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의 음악적 취향을 존중하면서도 저 자신은 결코 그 세계에 발을 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운명이란 참 아이러니하죠. 가장 완고하게 거부했던 것이 결국 제 삶을 뒤바꿔 놓을 줄은 그때의 저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교회 게시판에 특별한 공지가 올라왔어요. 다가오는 주일 예배에 한국에서 온 특별 초청 가수가 찬양을 부른다는 내용이었죠. 담임 목사님께서 한국에서 온 소양이라는 가수가 이번 주일에 찬양을 이끌 예정이라고 안내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눈을 굴렸어요. 왜 하필 한국 가수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 친구들은 모두 들떠 있었죠. 저는 억지로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분노에 가까운 실망감이 일었어요. 태버너클 교회의 성가대는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었습니다. 그래미상을 여러 번 수상한 뛰어난 연주자들과 가수들이 모인 곳이었죠. 굳이 외부에서, 그것도 한국에서 가수를 초청해 우리의 아름다운 예배를 망칠 이유가 뭐란 말입니까? 주일이 다가올수록 교회 안에서는 그 한국 가수에 대한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특히 한인 교인들은 자국 가수의 방문에 자부심을 느끼는 듯 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죠. 아니, 솔직히 말하면 화가 났습니다. 우리 교회의 신성한 분위기가 K-팝 가수의 등장으로 훼손될까 두려웠어요. 한인 교인분들이 소양이 한국에서 정말 유명한 가수라고 설명해 주셨지만 저는 무관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 음악은 제 스타일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미소를 잃지 않으셨죠. 이번엔 다를 거라며 기대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주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늦게 교회에 도착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 한국 가수의 공연을 최대한 적게 보고 싶었습니다. 가능하다면 그 시간에 화장실에 가 있고 싶을 정도였죠. 하지만 예배에는 참석해야 했으니까요. 교회 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친구가 자리를 잡아놓아 그 옆에 앉았습니다. 자리에는 이미 예배 순서지가 놓여 있었어요. 순서지를 살펴보니 특별 찬양 소양이라는 이름이 인쇄되어 있었죠.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 성가대의 아름다운 화음을 이 낯선 가수가 망치게 될 거라고 확신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나와 소양을 소개했습니다. 오늘 교회에 특별한 손님이 오셨다며 한국에서 오신 소양 씨는 하나님께 받은 재능으로 세계 각국에서 찬양을 이어가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어요. 교인들은 환영의 박수를 보냈지만 저만은 냉담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의 영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망가질 것이라 예상했어요. 아마도 평범한 K-팝 스타일의 노래가 이어지겠구나 싶었죠. 소양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단정한 차림새, 화려한 의상도 없고 과한 화장도 없었어요. 조용히 성가대를 바라보며 준비를 마쳤죠. 저는 무관심한 표정으로 프로그램 책자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반주가 시작되고 저는 여전히 무관심하게 시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회 안에 울려 퍼진 첫 음절에 저는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마치 전류가 온몸을 관통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첫 음절부터 달랐어요.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기대했던 가볍고 인위적인 K-팝 스타일의 노래가 아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강렬하면서도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천상에서 내려온 듯한 음색이었죠.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감정이 제 안에서 일어났어요. 소양의 목소리는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영혼으로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부르는 찬송가는 기술적으로 완벽했을 뿐만 아니라 깊은 감정이 실려 있었어요. 익숙한 찬송가였지만 그녀의 목소리로 듣는 순간 완전히 새로운 곡처럼 느껴졌어요. 마치 처음 듣는 노래 같았죠. 각 가사에 담긴 의미가 그녀의 목소리를 통해 더욱 선명하게 전달되었습니다. 교회 안의 공기가 변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녀의 노래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부터 어린아이들까지 모두가 소양의 목소리에 매료되었죠. 그 순간만큼은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제 편견과 선입견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연이 아니었어요. 마치 기도처럼 영혼을 담은 간절한 고백처럼 느껴졌죠. 소양의 목소리는 단순히 아름다운 것을 넘어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래가 절정에 달했을 때 저는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꼈어요. 언제부터 울고 있었는지도 모르게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잃은 후 굳게 닫아두었던 제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았어요. 소양의 고음은 마치 천장을 뚫고 하늘로 올라가는 듯 했습니다. 그 음이 교회 안을 가득 채웠을 때 제 심장은 마치 멈춘 것 같았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고통, 희망, 위로, 그리고 깊은 믿음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나갈 무렵 저는 제가 무엇을 그렇게 완고하게 거부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한국 음악, 한국 가수에 대해 그런 편견을 가졌는지 스스로가 부끄러웠습니다. 소양의 노래는 음악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죠. 마지막 음절이 교회 안에 여운으로 남았을 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도 모르게 함께 일어서서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기립박수가 몇 분 동안이나 계속되었어요. 아멘. 할렐루야. 교인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모두가 감동에 휩싸여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눈물을 멈출 수 없었죠. 부모님을 잃은 후 처음으로 느끼는 깊은 위로와 감동이었습니다. 소양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화려한 포즈나 과장된 제스처 없이 조용히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 모습조차 진정성 있게 느껴졌죠. 이것이 진짜 아티스트의 모습이구나 싶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다시 단상에 올라오셨지만 한동안 말씀을 이어가지 못하셨습니다. 목사님 역시 감동에 목이 메셨던 거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선물을 목격했습니다. 라는 말씀만 간신히 전하셨어요. 예배가 계속 진행되는 동안에도 제 마음속에는 소양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모든 것이 변했어요. 한국 음악에 대한 제 편견, 음악의 본질에 대한 생각, 심지어 제 자신의 가수로서의 꿈까지. 단 한 번의 노래로 소양은 제 세계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손가락이 떨리도록 급했어요. 소양의 목소리가 여전히 제 귓가에 맴돌았죠. 그녀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욕망이 강하게 일었습니다. 검색창에 소양이라고 입력했어요. 순간 수많은 영상과 기사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영상을 클릭했죠. 한국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부르는 소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저를 압도했어요. 믿을 수 없어. 한 영상에서 다른 영상으로 넘어가며 밤새도록 시청했습니다. 교회에서 들었던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어요. 소양의 레퍼토리는 놀라울 정도로 다양했죠. 팝, 발라드, 재즈, 클래식, 크로스오버. 모든 장르를 자신만의 색깔로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소양에 대한 검색으로 시작됐지만 곧 다른 한국 가수들에게도 관심이 옮겨갔어요. 추천 영상을 따라 클릭하다 보니 거미라는 가수의 영상에 도달했습니다. 첫 음절을 듣는 순간 또다시 충격을 받았죠. 거미의 파워풀한 고음은 제가 알던 어떤 팝 가수와도 비교할 수 없었어요. 그 다음엔 김광석이라는 가수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담담하면서도 깊은 감성은 마치 길 잃은 영혼을 위로하는 것 같았어요. 비록 가사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의 음색과 감정 전달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음악들을 모르고 살았지? 새벽이 되도록 저는 한국 음악의 세계에 푹 빠져 있었어요. 이전의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죠. K-팝 아이돌만 생각했던 제 시야가 얼마나 좁았는지 부끄러웠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한국 가수들의 기술적 완성도였어요. 고음 처리, 호흡 조절, 감정 표현.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실감했죠. 밤을 새워가며 검색을 계속하던 중 저는 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사는 소양이 곧 있을 콘서트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콘서트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제가 어릴 적부터 동경해온 가수였습니다. 세계적인 팝스타 마이클 볼튼, 서울 콘서트에 특별 게스트 소양 출연 확정. 그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가수와 소양이 같은 무대에 선다니 이건 마치 운명의 신호 같았습니다. 마이클 볼튼은 제가 가수의 꿈을 품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어요. 학비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기 전까지 저는 그의 곡만 연습했었죠. 화면을 뚫어져라 보며 공연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아직 한 달 정도 남아 있었어요.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있었죠. 한국, 그곳은 제게 완전히 낯선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반드시 그 공연을 보러 가야 한다고요. 가야 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 결심은 단순한 충동이 아니었어요. 제 음악적 여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먼저 여권을 확인했어요. 다행히 유효기간이 남아 있었죠. 다음은 비행기 표였습니다. 저축해놓은 돈은 많지 않았지만 이번만큼은 아껴둔 비상금을 써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6. 직접 만나러 가야겠다. 에밀리는 곧바로 콘서트 예매에 성공하고 티켓도 예매한다. 그렇게 도착한 한국에 매우 놀라는 주인공. 공항부터 모든 것이 깔끔하다. 바로 콘서트장으로 향하는데 그곳에서 본 소양의 모습에 이번엔 눈물까지 흘린다.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표를 예매하면서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렇게 충동적인 결정은 평소에 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소양의 노래를 들은 후 제 안에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고 싶은 갈망이 생겼죠. 콘서트 티켓 예매 사이트는 한국어로 되어 있어 어려움을 겪었지만 온라인 번역기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티켓을 구매했습니다. 화면에 예매 완료라는 메시지가 뜨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정말 한국에 가는 거야. 믿기지 않는 현실 앞에서 저는 설레는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소양을 만나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어요. 그녀의 노래가 제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가져다 주었는지 말하고 싶었죠. 마이클 볼튼과 소양의 합동 공연 티켓을 손에 넣은 후 한국행 비행기까지 예매했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남은 한 달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간단한 인사말도 배우고 서울 지도도 익혔어요. 밤마다 소양의 다른 공연 영상들을 찾아보며 기대를 키웠죠. 정말 가는 거야? 한국까지. 친구들은 제 결정에 놀랐습니다. 한 번도 아시아에 가본 적 없는 제가 갑자기 한국행을 결정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가야만 해. 이건 운명이야. 드디어 출발 당일,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이었지만 설렘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너머로 제가 곧 도착할 낯선 나라를 상상했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깨끗했어요. 흔히 말하는 문화 충격이란 이런 걸까요? 공항 내부는 마치 미래에서 온 듯한 디자인이었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와우! 입이 절로 벌어졌어요. 공항 직원들은 친절했고 영어로 소통하는데도 큰 문제가 없었죠. 입국 절차도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숙소로 향하는 공항 철도에 탑승했을 때도 깜짝 놀랐어요. 뉴욕의 지하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 조용했죠. 호텔에 체크인하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저는 콘서트 장소를 미리 답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활기차고 현대적인 도시였어요. 높은 빌딩들 사이로 한국의 전통적인 건물들도 보였죠. 이 조화로움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콘서트장은 호텔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어요. 건물 외관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일이면 이곳에서 마이클 볼튼과 소양의 공연을 볼 수 있다니. 아직도 꿈만 같았어요. 내일이면 정말 그들을 볼 수 있겠지? 콘서트장 앞에서 잠시 서성이다가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은 흥분된 마음에 잠을 설쳤어요. 드디어 콘서트 당일이 밝았죠. 공연 시작 2시간 전, 저는 이미 콘서트장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일찍 와서 분위기를 느끼고 싶었어요. 관객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고 저는 그들 사이에 섞여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죠. 드디어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마이클 볼튼이 먼저 무대에 올라 히트곡들을 열창했어요. 어릴 적부터 동경해온 가수의 라이브를 직접 듣는 것만으로도 감격스러웠죠.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소양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한 게스트를 소개합니다. 한국이 자랑하는 보컬리스트 소양입니다. 마이클 볼튼의 소개와 함께 소양이 무대에 등장했어요.
교회에서 봤을 때보다 더 화려한 의상이었지만 그 겸손한 태도는 여전했습니다. 그녀가 마이크 앞에 서자 관객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소양이 부르기 시작한 첫 음에서부터 저는 전율을 느꼈어요. 교회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였지만 이번엔 더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마이클 볼튼과의 하모니는 그야말로 완벽했어요.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왜 울고 있는지도 모르게 뺨을 타고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감동, 그리움, 희망, 위로. 복잡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부모님을 잃은 후 느꼈던 공허함을 소양의 목소리가 채워주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영혼을 만지는 것 같았어요. 단순한 기술을 넘어선 진정한 예술이었죠. 관객들도 저와 같은 감동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녀의 노래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음절이 콘서트장에 울려 퍼지고 잠시 정적이 흐른 후 폭발적인 박수 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소양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제가 왜 이곳까지 왔는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어요. 제 음악적 여정의 중요한 전환점이었죠. 좋습니다. 마지막 단락을 다음과 같이 수정해서 넣어드리겠습니다. 소양과 마이클 볼튼의 공연이 끝난 후에도 저는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콘서트장이 거의 비어갈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방금 경험한 감동을 곱씹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음악적 경험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옆자리에 앉았던 한국 여성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그제야 제 뺨에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죠. 부끄러운 듯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너무 아름다워서요. 제 서툰 한국어에 그녀는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에 오기 전 배운 몇 마디가 이렇게 유용할 줄 몰랐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어요. 하지만 저는 그저 고요한 마음으로 걸었습니다. 마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 것 같은 느낌이었죠. 태평양을 건너온 이 여행은 단순한 콘서트 관람이 아니었어요. 제 음악적 세계관을 뒤흔든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호텔방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소양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음악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달았죠. 진정한 음악에는 국경이 없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한국 음악에 가졌던 편견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소양은 저에게 음악의 본질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어요. 기술이나 장르, 국적이 아닌 진심을 담아 전하는 감정이 바로 음악의 핵심이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당일로 귀국하는 것이었지만 갑자기 더 머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음악,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었죠. 프론트 데스크에서 비행기 일정을 하루 미루고 서울 시내 투어를 신청했습니다. 가이드는 저를 다양한 곳으로 안내해 주었어요. 전통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국립국악원, K-팝 산업의 중심지인 강남, 그리고 작은 재즈 클럽까지. 저는 한국 음악의 다양성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미국에서 오셨어요? 어떤 음악을 좋아하세요? 재즈 클럽의 한 뮤지션이 물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클래식과 미국 팝만이 제 취향이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음악의 국경을 넘어가는 중이에요. 제 대답에 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통했죠. 그날 밤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 음반 가게를 방문했어요. 소양의 앨범을 비롯해 제가 유튜브에서 발견한 여러 한국 가수들의 음반을 구입했습니다.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들을 새로운 음악적 친구들이었죠. 뉴욕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소양이라는 가수를 통해 제 삶은 완전히 변화했어요. 얼마나 좁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표면적인 선입견만으로 판단했던 저의 모습이 후회스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소양의 목소리를 통해 제 마음의 벽이 허물어졌고 시야는 넓어졌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준 깊은 감동과 위로는 제 꿈에 대한 희망을 다시 불태웠습니다. 브루클린의 작은 교회에서 시작된 여정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이제 저는 진정으로 열린 마음을 가진 음악인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소양, 그리고 한국에 영원히 감사할 거예요.